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에 벌써 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 그 끝없는 대결, 페이스 오프입니다. 제가 이 신화와 영화를 버무리고 거기에 심리학적인 해석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꿀잼이라고. 핵꿀잼. 아닙니다.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여신도 소개하고 남신도 소개하고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성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참 제가 강의를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를 드리면은요.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 배역도 여자 배역도 목소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대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야기의 맥락을 쫓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오우삼 감독이 1997년도에 만든 영화가 바로 페이스 오프죠. 아이사키 용어입니다. 이게 아이사키 용어에서 경기의 시작 또는 속개를 알릴 때를 말하는데 대치된 두 집단 간의 격렬한 격돌이 발생하게 될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중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죠. 페이스 오프, 얼굴을 벗긴다. 이 영화가 얼굴을 갖다가 벗겨내서 상대방의 얼굴에 이식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오상 감독이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더 이상 뭐 표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했던 어떤 소방관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식받아서 성공했던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 처음에는 테러리스트인 캐스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BI 요원인 아처, 존 트라볼타가 연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저도 이 소설을 잘 안 읽어요. 왜냐면은 주인공이 자꾸 많이 나오면 이게 나중에 앞에 거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캐스터 이름 긴 놈이 나쁜 놈입니다. 아처 이름이 짧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캐스터가 아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총을 쏘게 되는데 그 총알은 아처의 가슴을 관통하고 대신 안고 있던 그의 아들의 머리에 맞고 맙니다. 그래서 아처는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죽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지 6년 후에 캐스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긴 놈이 나쁜 놈이라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했던 캐스터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심부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캐스터가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그의 형제 사랑은 유별나서 동생과 항상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처는 말이에요.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항상 캐스터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도주하려는 캐스터 형제를 체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캐스터, 이 나쁜 놈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처는, 아처의 아내는 사실 아들까지 죽게 됐잖아요. 괴한으로, 그 캐스터 때문에. 그래서, 원수인 캐스터만 잡으면 자신은 이제 위험한 직책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캐스터 형제를 붙잡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로스앤젤레스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둘은 로스앤젤레스에 어느 곳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돈을 뜯으려는 욕심이었죠. 어디에 과연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 문제는 폭탄을 설치한 캐스터는 체포 도중에 부상을 입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고, 형에게 의존적인 캐스터의 동생 폴럭스, 세자 이름 가진 사람은 다 나쁜 놈입니다. 여기서 폴럭스는 전혀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처는 폴럭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의식을 잃은 캐스터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수술을 하게 되죠. 얼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특징마저도 그대로 복사해서 옮기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수술을 받기 전 아처는 아들과 함께 총상을 입었던 가슴의 상처를 나중에 원상태로 복구해 줄 것을 의사에게 요구를 하죠. 그의 가슴의 상처는 죽은 아들의 유품과 같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처는요, 캐스터의 얼굴을 한 상태로 교도소에 잠입을 합니다. 형이라고 생각한 캐스터의 동생 폴럭스는 폭탄 설치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일은 여기까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었던 캐스터가 깨어나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캐스터는 일어나 보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신이 아처의 그 FBI 요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뒤바꿔 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따져보고 나서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를 납치해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그렇게 해서 아처의 얼굴을 이식받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헷갈렸군요. 의식이 일어나서 깨어나 보니까는 자신의 얼굴이 아처가 아니었고, 의식을 잃고 깨어나 보니까 자신은 얼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그 얼굴 가죽을, 자신의 얼굴 가죽을 상대방 아처의 얼굴 가죽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기서 아처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이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아처는 캐스터가 되었고 캐스터는 아처가 된 겁니다. 좋은 놈은 나쁜 놈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나쁜 놈은 좋은 놈의 얼굴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좋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자, 캐스터는 이제 아처 대신 FBI의 간부 요원이 되었고, 아처는 캐스터 대신 흉악한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처는 캐스터의 얼굴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캐스터의 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거든요. 이제 캐스터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아처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딸을 가진 남편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얼굴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이고 남편인데 그거를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캐스터가 이제 아처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처가 좀 이상하다. 옛날에 FBI 요원이었던 아처가 유머러스해지고 매우 활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뿐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캐스터의 얼굴을 하게 된 아처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영화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재미가 없죠. 아처는 캐스터의 얼굴을 한 상태에서 감옥을 탈출해서 이제 경찰에 쫓기는 몸으로 캐스터의 친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터의 친구와 캐스터의 애인인 샤샤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그가 틀림없는 캐스터, 즉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원래 아처가 연기한 아처는 캐스터의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옛 애인에게도 잘 대해주죠. 그래서 그녀에게 잘못된 점을 사과하게 되고 그동안 캐스터가 참 나쁜 놈인데 왜 이렇게 상냥하게 바뀌고 예의 바르게 바뀌고 사과까지 했을까, 좀 뭐 개과천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캐스터의 아들인 5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려주게 되죠. 그동안은 너무 악당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캐스터의 아이를 낳고도 얘기를 안 해줬던 것입니다. 자, 캐스터는 아처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 병력을 이끌고 그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캐스터의 동생인 폴럭스는 아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처는 캐스터의 아들을 보호하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오상 감독의 특징이 그거죠. 옛날 오상 감독이 영웅본색 만들지 않았습니까? 둘이 드디어 맞부딪히는 장면, 둘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권선징악이죠. 캐스터는 큰 부상을 입고 아처에게 붙잡히게 되고 드디어 아처는 소원대로 자신의 얼굴을 캐스터에게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수술 받기 전 그때 수술할 때 총상을 입었던 상처마저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했으나 아처는 웬일인지 그 상처를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아처는 악당인 캐스터의 아들인 아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과 함께 기쁜 재회의 포옹을 나눕니다. 오상 감독이 연출한 이 페이스오프는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선과 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상 감독이 동양인이라서 선과 악은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시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서양 영화들은 악은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선과 악은 항상 대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과 악은 이렇게 얼굴이 뒤바꿈으로써 서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처와 캐스터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 상대방을 없애기 위해서 숙명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둘은 얼굴만을 바꾸는 수술을 통해서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마치 얼굴처럼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둘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신화에서 선과 악은 쌍둥이 형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보면요, 그동안 신화를 여러 가지 소개했죠. 우간다 신화, 인도 신화, 북유럽 신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르는 잘 알고 있어요. 북유럽 신화의 토르. 토르는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망치 들고 다니는 애. 북유럽 신화에서도 발더는 빛의 신이고 로키는 어둠의 신으로 등장해서 둘은 각각 선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도 말이에요. 오시리스. 이제 이집트 신화도 나오네요. 진짜 항상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정말 박학다식해. 죄송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오시리스와 세트는 서로 투쟁하는 선과 악의 신입니다. 둘은 형제예요. 그리고 세트는 악인, 오시리스는 선인인데 세트는 형인 오시리스를 죽여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토막살인한 거죠. 한마디로 온 땅에 흩뿌리게 됩니다. 다시는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는 이 시체의 조각을 다시 짜맞추어서 부활시키게 되죠. 로마에서도 말이에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쌍둥이로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도 어때요? 딱 떠오르시는 거 있죠? 카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쌍둥이에 대한 상징으로 쌍둥이들은 한 명은 선인, 한 명은 악인이며 서로 싸우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도 선을 상징하는 야훼가 있듯이 처음에는 천사였지만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아자젤이라는 악의 신도 존재합니다. 신화에서 쌍둥이 형제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 투쟁하듯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선과 악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선과 악의 갈등을 본능, 즉 이드와 초자아, 도덕성의 충돌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선과 악은 쌍둥이 아메리카 신화라든지 아메리카 인디안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왜 형제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선과 악은 형제처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의 추한 부분, 탐욕, 이기심, 질투, 욕망,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없앨래야 없을 수 없는 악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없앨 수가 없죠. 또한 어때요? 선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둘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둘은 한 몸에서 났으면서도 하지만 서로를 없애고 이기려고 하고 서로 투쟁하려고만 합니다. 그 서양에서 말이에요.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아서 항상 투쟁하는 관계로 보았지만 동양에서는 선과 악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는 이제 인도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데비는 힌두인들의 위대한 여신이며 마하데비라고도 불리웁니다. 데비는 시바의 아내인데 두 가지 양상으로 현현합니다. 나타난다는 뜻이죠. 바로 자비스러운 모습과 광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녀가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뛸 때는 우마, 곧 빛이나 자간마타, 곧 세계의 어머니로 나타나지만 광포스럽고 무서운 모습일 때는 칼리, 곧 검은 존재이며 광포한 존재 또는 무서운 존재로 현현하게 됩니다. 즉 데비라는 신 안에 우마라는 빛이나 세계의 어머니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칼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는 광포스럽고 무서운 모습이죠.
그 우마 서먼이라는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우마 서먼의 아버지가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우마 서먼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발력은 또 뭡니까? 네. 여러분, 우마 서먼이 왜 우마 서먼인지 이제 아셨죠? 자, 데비가 그 인도의 신인 데비가 칼리로 현현할 때는 자비로운 모습과는 반대로 굉장히 무섭고 기괴하게 등장합니다. 그녀는 연꽃 침상에 누워있는 시바의 몸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때는 그녀는 값비싼 장식품을 걸치고 매력적인 의상을 입고 절단한 팔들로 만든 띠와 두개골의 목걸이를 걸고 나타납니다. 무섭죠. 그리고 혀는 입 밖으로 늘어져 있는데 피를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왼손 중에 하나에는 피 묻은 칼이 쥐어져 있고 다른 쪽 하나에는 머리털을 잡힌 사람 머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죠. 이렇게 선과 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도 신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캐스터가 로스앤젤레스의 컨벤션 센터에 폭탄을 설치하고 나올 때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캐스터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세 자리에서. 캐스터가 LA 컨벤션 센터에 폭탄을 설치할 때 입은 복장이 바로 신부복이에요. 신부복을 입고 등장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합창곡에 맞춰 춤을 추면서 등장합니다. 바로 캐스터는 악이면서 바로 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이 선과 악을 꼭 대결하는 그런 부분들, 이분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게 되면은 선과 악이 서로 도움을 통해서 배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신화를 보면요, 신의 왕국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을 상징하는 아스가르드는 신의 왕인 오딘이 지배합니다. 반면 악을 상징하는 요툰헤임 왕국에는 거칠고 탐욕스러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아스가르드는 선인들이 살고 있고 그 북유럽 신화에서 왕은 오딘입니다. 반면 요툰헤임 왕국은 악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 거인들은 신과 인간을 미워하고 항상 세상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선을 상징하는 아스가르드 왕국의 왕 오딘은 모든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좋은 눈은 악의 왕국 요툰헤임에 살고 있는 미미르라는 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미르? 이것도 세자네요. 이 나쁜 놈들은 다 세자네, 이름이. 미미르는 비록 요툰헤임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거인과 달리 매우 현명했고 거칠거나 잔혹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샘물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의 샘물에는 이 거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미미르가 목이 마를 때마다 이 샘물을 마시게 되어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 신인 오딘이 악이 지배하는 곳인 요툰헤임의 미미르를 찾아가서 이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이 악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미르는 현명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오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대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란 뭐냐? 오딘은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눈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딘은 한쪽 눈을 그 미미르에게 주고 그리고 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딘은 더욱 현명해지고 미미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로써 오딘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아스가르드뿐 아니라 요튼헤임의 지혜마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오딘은 이제 한쪽 눈만을 가지게 되어서 커다란 챙이 달린 모자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없어진 눈을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한쪽 눈은 이제 더욱 지혜로 무장하게 되었죠. 자, 반대로 미미르는 오딘에게서 받은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딘과 미미르, 선과 악은 절친한 친구이자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을 뿌리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선징악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딘이 악의 왕국 요튼헤임의 거인 미미르의 도움을 얻었듯이 그가 악에 속한 부분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아처는 악의 화신인 캐스터의 얼굴을 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울을 보고 자신이 아닌 캐스터가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바로 이 영화가 상징하는 장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과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시기를 했나? 내가 남이 안 되기를 바랬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나? 이런 느낌들이 들 때,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을 발견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영화의 종반부에 캐스터와 아처의 대결 씬입니다. 여기서도 이 영화는 마지막에 보면 양면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나누던 설전을 나누던 아처와 캐스터는 거울 너머에 있을 적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양면 거울이라 그랬죠. 양면 거울을 사이에 두고 둘은 서로 총을 겨누는데 어때요? 딱 총을 겨누고 보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은 상대방에게 총을 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총을 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둘은 동시에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거울을 관통해서 상대방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선과 악의 대결은 결국 자신에 대한 파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숨겨진 악마성이 바로 적일 뿐 외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선과 악의 얼굴이 바뀐 후에 둘 사이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단 캐스터는 테러리스트에서 난데없이 FBI 요원이 되죠. 그러면서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장치했던 고성능 폭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일약 영웅이 되죠. 물론 그동안 동료에게 보였던 아처의 침울하고 매력없는 모습이 아니라 유머스럽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아내와 동료들은 캐스터에게 예전보다 더 호감을 가지게 되죠. 반면 아처는 그동안 강직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캐스터의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즉
가장 자신이 경멸했던 범죄 집단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반면 아처는 자신의 성품대로 과거의 캐스터와는 달리 옛 애인인 샤샤에게 사과를 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캐스터의 아들까지도 품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 너무나 배척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딘이 미미르라는 악의 왕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전성을 갖췄듯이 아처와 캐스터는 서로 역할을 바꿈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메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처가 된 캐스터는 그동안 아처에게 부족했던 활기와 정열을 보여주었고, 캐스터가 된 아처는 남들에 대한 배려와 내적인 관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 즉 본능은 바로 인간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선과 악은 꼭 배척하고 항상 서로를 죽일 때까지 대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완전성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캐스터는 아처에게 붙들리게 되고 둘의 얼굴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아처는 예전의 아처가 아닙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얼굴을 찾는 수술을 앞두고는 의사에게 이제 과거에 있던 그 총상은 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처가 받은 상처는 캐스터가 자신의 아들을 살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죽었던 아들 대신 악당인 캐스터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캐스터의 아들이 자신의 죽었던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고 죽었을 당시 나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악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죠. 아처의 상처는 너무나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결백하고 티가 없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비하와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처가 악의 힘을 빌어서 상처를 치유했듯이 이렇게 결벽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악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즉 악의 힘을 빌어옴으로써 그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자신의 추한 부분, 탐욕, 이기심, 질투, 욕망,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악으로 상징되는 부분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죠. 이런 투사는 이야기나 민담, 소설, 영화 등에 그대로 드러나고 또한 사람들은 이런 선과 악의 대결에 몰두하게 됩니다. 영화나 이야기에서 항상 주제는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버리고 싶은 악의 측면을 이야기의 악당에 투사하거나 이야기의 악당에 투사하고 악당이 제거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한 부분이 제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신의 악한 부분을 부정하고 남들에게서 자꾸 찾게 될수록 도리어 악한 부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인류의 대학살이라든지 종교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너와 남이
다르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악을 찾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을 모두 다 상대방에게 투사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을 인정하게 되면 남에게 투사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선과 악은 투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악은 도리어 선에게 힘을 부여하게 되고 선은 악의 광포하고 난폭한 힘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악을 뿌리채 뽑을 수 없어요. 뿌리채 뽑을 수 없다면 인정하는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인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에게 화해를 하게 되고 악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인도의 대비 여신이 빛의 신이며 자비로운 어머니 신인 반면 광포하고 잔인한 신이듯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부분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존을 인정할 때 선과 악은 화해할 수 있고, 우리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 상대방에게서 악을 구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꿀잼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